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밭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하우 창업 포럼 진행을 맡은 저는 박미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혁신을 이룰 역사적인 스타트업의 탄생을 저희가 기원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찬 정말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어 갈 텐데요. 오늘 총 3분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T&E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유성화 대표님께서 좀 먼저 축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E 파트너스 유성화입니다.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창업 포럼에 저희가 운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3분 오셔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텐데요. 많은 가려운 부분들 잘 캐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아기 유니콘이신 박중관 대표님한테서는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성현 변호사님한테서는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법률과 IP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변리사이시자 변호사이신 변호사님께 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만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외 시장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면 좋을지 김태경 대표님께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시고 다음 주에 있을 멘토링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자료들과 또 좋은 생각들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좀 뜻깊은 시간을 축하하는 유성화 대표님의 인사말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준비한 연사님들은 정말 쟁쟁하거든요. 2일차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실 분은 아기 유니콘이라는 키워드를 들으셨을 때 유니콘?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을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유니콘 기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주는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오늘 카랑의 박종관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아기 유니콘의 투자 유치 방법이라든지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카랑의 박종관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랑의 박종관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비대면 출장 내차 주치 서비스 카수리를 운영 중인 카랑의 박종관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준 T&E 파트너스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의 스타트업 중에 투자받은 하나의 케이스, 성장하는 하나의 케이스로서 이렇게도 해왔다, 이런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해드리는 자리여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성장한 스타트업이 있구나, 이런 형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에 잠깐 있다가 기아자동차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자동차를 좋아해서 운전병 출신이고 그래서 정비 자격증을 회사에 다닐 때 땄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 쪽 관련된 석사 과정을 완료를 했고, 그러면서 창업보영 매니저나 창업 지도자 같은 자격증도 같이 땄습니다. 실제로 저는 청년 창업생활학교라는 그런 중진공에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오다가 최근에 조금 투자를 좀 많이 받으면서 아기 유니콘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작년에 한 10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 썼던 IR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사업 모델이나 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 했던 피칭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앞쪽에 놨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 계획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 경험론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IR장은 제가 한 1년 반 동안 계속 피칭을 하면서 한 100번 넘게 피칭을 하면서 계속 다듬어졌던 자료이고요.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R 피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IQ 유니콘에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3월에 55억 정도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SK 렌트카에서 SI 투자를 50억 정도 받았고요. 저희는 자동차 관리, 정비 받을 때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나 전문직들은 반차나 월차를 써서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고요. 토요일에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수입차 오너인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한 달씩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정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과잉 정비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고객사인 모빌리티 서비스사, 그런 법인 렌트카사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혼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원격으로 적시에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비전을 한 장으로 먼저 정리해 왔습니다. 기존의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왕진이사의 개념으로 차량을 관리해줘서 거기서 얻은 신뢰도를 내 차의 주치 개념으로 내 차는 전부 다 네가 맡아줘라는 형태의 서비스로 발돋움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B2C에서는 출장 정비를 시작해서 현재 타이어 플랫폼까지 런칭을 해놓은 상태고, B2B 기업 고객들 중에는 저희가 소카, 비마이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런 B2B 고객사들은 찾아와서 순회 정비하는 소모품 관리 모델은 있었지만 긴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비소에서 얼마의 견적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없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관제 센터를 잘 운영해서 스마트 정비 관제라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같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고, 시장에 저희뿐만이 아닌 다른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릿 매니지 서비스를 하는, 찾아와서 차량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렌치, 유얼 메케닉이라는 업체가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15년, 16년도에 비슷하게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한 각각 500억 이상씩 펀딩을 받으면서 미국의 전주로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워런티 기간이 끝난, 보증 기간이 끝난 수입 중고차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30, 40대의 수입차 오너들이 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좋은 기회로 보였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대표격인 테슬라도 모바일 서비스, 찾아오는 서비스가 기본일 정도로 정비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400만 대 총 등록 대수 연 2%, 3%씩 성장하고 있었는데, 렌트, 리스, 모빌리티 시장은 연 15%, 18%씩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 차주가 없는 원격으로 적시에 잘 관리해야 되는 차량의 수요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이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주요하게 보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는 국내 유효 시장은 15조 시장이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매출이 71억이고 작년에 130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25년에 1,053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이미 월 10,000건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B2C와 B2B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B2C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앱이나 웹에서 미리 가격을 볼 수 있고 찾아가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고, 최근에 비대면 이슈로 키만 넘겨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앱의 가격과 정비사의 리뷰, 별점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의 렌트 리스사가 운영하던 순회정비 서비스, 찾아오는 소모품 관리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앱에서 날짜, 장소 선택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차종을 입력하고 서비스를 받을 종류를 선택하면 그 차종에 맞는 오일과 필터, 그 소모품들을 준비해서 정비사가 매칭이 돼서 서비스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때 점검 리포트나 추후에 점검해야 될 알림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압이나 액보충 같은 점검 항목은 같이 점검해서 리포트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 안에서는 지역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구조로 편성을 했고요. 고객은 저희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정비사가 어떤 정비를 얼마에 했고 그때 점검 결과는 어땠고 점검했던 사진들, 내역들을 다 이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랑 함께하는 정비사들은 안정적으로 이런 출장 정비 수요를 받아서 이런 출장 정비 스몰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약 배정, 부품 분류, 동선 관리 등을 시스템으로 도와줘서 고객과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분들은 정비 분야에 들어와서 추후에 목표가 정비소 차리는 게 꿈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정비소 차리려면 5천만 원, 1억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최근에 그런 3급 정비소를 오픈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적은 금액으로 차량 한 대만 세팅하면 저희가 충분히 월 300에서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주고 있어서 많은 정비사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계시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5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해오면서 오프라인에서 받은 노하우를 온라인 시스템에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여 종이 넘는 차종의 부품 DB를 다 매칭해서 가격을 미리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실시간으로 매니저, 그리고 CS단, 그리고 고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춰서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오일이나 필터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류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재고 현황과 물류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루에 최대한 많은 고객을 만나는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고객을 만나야 그 수익성도 올라가고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위치 기반으로 스케줄링 최적화하는 기능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B2C에서는 저희가 앱 서치는 45만, 최근에 한 50만 정도 됐고요. 월 사용자는 한 5만 명 정도입니다. 저희의 사용 후기는 지금 3만 건이 넘어서 4만 건 정도 쌓여 있고요. 99%가 넘는 분들이 별점 5점을 주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리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차 오너 비율이 15% 정도 수준인데, 저희의 고객들은 3분의 1 정도가 수입차 오너들이고, 이 부분의 지표를 저희가 계속 올려서 수입차 오너들의 고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신경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충성도 지표입니다. 그중에 재구매율로 저희는 그걸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재구매율이 15%에서 20%? 1년 내에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 서비스는 42% 정도 1년 내에 재구매하시는 걸로 봤고, 2년 내에는 47%, 즉 써보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다시 유입이 되는 걸로 저희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출장으로 차량 관리하는 B2C 고객에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아직은 많이 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앱이나 웹으로 많이 모이게끔 안내도 해드리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하실 수 있게, 검색만 해서 나오실 수 있게 티맵, 카카오 모빌리티, 네이버, 쿠팡 이런 오픈마켓과도 다 API 연동해서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도 출장 세차와 같은 정비 차량 관리 서비스가 있듯이 정비 분야도 충분히 아파트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힐스테이트랑 아파트너, 그리고 푸르지오 같은 서비스와 같이 앱이 연동돼서 서비스를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작업했던 이력이나 정비했던 이력을 보시려면 저희 앱이나 웹 서비스로 다시 유입이 돼서 그렇게 락인하는 전략을 저희가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KB 국민카드랑 일회성 정비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받는 그런 정기 모델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서비스의 충성도를 갖고 계신 고객들을
다른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였고요. 그래서 타이어 플랫폼을 최근에 런칭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타이어 플랫폼과 다른 점은 기존의 타이어 플랫폼은 타이어 사이즈를 본인이 읽을 줄 알고 어떤 브랜드의 타이어가 좋은지, 가성비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남성들 위주로 고객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는 출장하는 순회하는 매니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드리고 현장에서 바로 타이어 사이즈, 그리고 어떤 타이어가 좋은지, 그리고 저희 앱을 펼쳐서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매칭해 드릴 수 있는 구매 컨설팅이 가능해서 이렇게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B2B 측에서는 기존에 모빌리티, 렌트 리스, 법인 차량을 운영하는 많은 차량들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소카 차량, 그리고 예전에 타다 차량도 저희가 다 관리를 했었고, 비마이카, 트라이브, 카플렛 이런 차량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한국타이어랑 손을 잡고 현대캐피탈 차량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리스사 차량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리트다, 토스 이런 법인들의 차량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B2B 고객사들의 차량을 관리할 때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것 외에 긴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작업 결과까지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했던 회사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연동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작업해야 될 문제가 있는 차량들, 그리고 소모품 관리를 해야 되는 차량들의 리스트가 저희 쪽에 넘어오면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장 정비 기사 혹은 지역적인 정비, 저희랑 가맹 제휴를 맺은 정비 입고점과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업무가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작업을 한 사진과 작업했던 이력들, 단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받아서 저희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포스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작업했던 결과를 저희가 확인 정산 분류해서 고객사의 전산으로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시스템에 보시면 작업했던 사진들을 대리점이나 저희 출장 정비 매니저가 매뉴얼에 지켜서 사진을 잘 찍게끔 저희가 많이 오프라인 개몽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에게는 작업했던 이력들을 사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작업 분배가 됐으면 얼마큼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대시보드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좋고 믿을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B2B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는 서비스 품질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격으로 차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업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사진 한 장만으로 속이지 않고, 그리고 그 작업했던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매뉴얼 고도화 작업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작용을 해서 작업 실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혜택을 주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B2C에서는 수도권에서 출장 정비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고, 지금 B2B에서는 전국을 출장 정비와 이런 입고 정비까지 관제하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B2B에서 검증된 이런 입고 스마트 관제 서비스 모델이 추후에는 B2C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산 연동이 되어 있는 게 한국타이어 T스테이션 대리점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현재 지금 SK렌트카와 투자도 받았지만 추후에는 더 나아가서 스피드메이트나 더 다른 범용 프랜차이즈들과도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면 B2C, B2B 모두 차량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브랜드 정비소, 이런 입고 정비를 하는 브랜드 정비소 체인도 있었고요. IT적으로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자회사는 출장으로 차량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도 있었고요. 근데 B2C 개인 고객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수입차까지 커버하면서 앱이나 앱으로 예약할 수 있고 작업했던 이력을 앱이나 앱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는 없었고,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가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해서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입고정비는 지역적인 지대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수도권 중심가로 갈수록 비싸게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출장이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센터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에 찾아와서 하는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뭐 150억 못했지만 130억 정도, 132억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장 정비로 시작했지만 추후에는 이런 지역적인 로컬 정비소들의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정비소가 리프트가 몇 대 있고 앞에 앞마당이 얼마나 넓고 정비소 사장님이 타이어를 할 수 있는지 수입차를 할 수 있는지 성향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저희의 작업 시스템을 잘 따라서 매뉴얼을 지켜서 그 단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들을 많이 모아서 중정비까지 커버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추후에는 차량 관리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판매될 때도 차량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중고차 플랫폼과도 연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출장으로 타이어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추후에 서비스 빈도수를 높이기 위한 출장 세차, 그리고 충전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다양방면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B2C, B2B 모두 차량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정비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 세차도 있고 썬팅, 블랙박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세차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서비스는 아닙니다. 빈도수는 높지만. 근데 정비는 한번 마음에 들면 다시 찾게 되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관여도가 높은 서비스여서 이런 정비 서비스에서 신뢰도를 얻으면 다른 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출장 정비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기존의 정비소에 들어갔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나는 단순하게 엔진오일 교환하러 정비소에 입고했는데 엔진오일 교환하고 나서 이거 교체하셔야 되고 이건 언제 하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점검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아무래도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출장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종에 맞는 오일과 필터류, 소모품류를 현장에 나가서 교체를 해드리고 현장에서 똑같이 점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완벽하게 다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객님이 인지를 해주시고,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출장에서 오는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한테 점검을 받고 다른 정비점에 입고를 했는데, 그 정비점이 저희 매니저와 한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입고점을 믿는 것보다 다시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출장과 입고를 분리하면서 오는 신뢰도가 생겼고요. 그런 신뢰도가 결국에는 다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는 충분히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출장 정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저는 마인디지라는 회사로 카랑이라는 출장 정비 서비스를 했었고요. 제가 20년도에 합병한 카수리라는 회사는 경쟁사였습니다. 출장 정비 서비스를 했던 회사였는데 똑같이 재밌게도 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B2B 쪽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경쟁사는 B2C 쪽 모델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B2B, B2C 모델을 빨리 고객을 합치고 서로 좋은 멤버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었고요. 큰 계약건들을 따내고 시리즈 A, 브릿지 투자, 그리고 카카오, 티맵, 연동, 아기 유니콘 달성까지 큰 그런 마일스톤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성전자에 있다가 기아자동차에 잠깐 기아자동차에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원래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정비 서비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했는데 왜 아무도 개선을 못할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모델을 구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 정비 마스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비소에 한 1년 정도 위장 취업을 해서 그때 만난 정비 이사와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해 오다가 중간에 이제 카수리라는 업체랑 합병을 하게 됐고요. 카수리의 대표님이었던 이대영 대표님은 이런 서비스 저는 자동차 쪽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대영 대표님은 IT 솔루션 개발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쪽에 조금 더 특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시너지가 나서 형 상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 이사로는 옐로우오토에 있던 하상욱 이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서비스, 정비 서비스는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하고 믿을 수 없고 어렵게 흘러가던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서비스도 결국 비대면 IT 플랫폼화 돼가고 있는데 차량 관리 서비스도 이에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대에 맞는 기술로 고객이 편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최적 방법론을 찾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 저 앞으로 잘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해서 IR 발표를 마치거든요. 저는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끝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제 IR 발표였고요. 실제로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을 중간에 뭐 재무제표나 회계 이슈 일부 지표들 예민한 거 외에는 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도 한 10번 이상 이제 계속 수정을 해서 만들어냈던 자료고요. 발표를 하면서 심사위원들 또는 심사역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잘하는 걸 더 부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듬은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과정 중에 질문 있으면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네. 이 뒤에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스타트업으로 갈 수 있을까? 창업가 그리고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고요. 처음에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출장 정비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그 누구도 쉽게 출장 정비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 이거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해봤었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여러 가지 자질들이나 여러 가지 버티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이미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어디선가 많이 고민을 하고 저보다 이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빨리 이미 시도를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으로는 되게 쉽지 않고 기술만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누구든지 그 부분을 좀 잘 다듬어서 사업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업화가 될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질, 뭐 제가 자질을 논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도 분명히 어플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모델이 초기일수록 창업가가 이 서비스 모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져야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제일 좋은 건 모험심, 스케일, 의지력, 가능성, 리더십 굉장히 다 중요하고요. 기왕이면 경험이 있으면 기존에 뭐 폐업했던 사업했던 이력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저도 창업대학원에서 네트워크를 쌓았던 것처럼 이런 창업 관련된 네트워크, 같이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할 때 아이 둘인 그 가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지금까지 한 7년, 6년 넘게 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 멤버를 구성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할 때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동기부여하고 우리 서비스를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제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반응과 심사위원들의 반응,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더 내 사업 모델에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빨리 피보팅하고 빨리 적응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씩 경험론적으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능력들을 체득해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좋은 팀원, 멤버, 아니면 직원들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선 분들은 이미 사업적인 부분, 이미 고객이 페이업을 한, 구입 가능한 모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초기 모델일수록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B2C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B2C 개인 고객들이 이런 출장 정비 서비스를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좋아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 B2C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굉장히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문화를 바꿔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요, 더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B2B 고객들이 빨리 늘고 있고 니즈가 있음을 캐치해서 그쪽으로 약간 피보팅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을 항상 예민하게 보고, 이게 시장에서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템, 내 기술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맞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더 기술력을 갖춰야 될지, 어떤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멤버를 더 영입해야 될지, 더 연구를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내가 이거를 얼마에 어떻게 팔았을 때 수익이 날지, 이런 기본적인 고민은 당연히 무조건 베이스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때 투자자, 심사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과 내 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성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서비스나 제품의 타겟,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될지, 설문, 저는 초기에 설문 같은 거 많이 돌렸고요. 제가 가진 시장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사나 논문 검색도 하고 직접 설문지도 돌려보고, 그리고 대체제나 경쟁 제품들은 어떻게 판매하고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했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업계에 계신 선배님의 얘기가 굉장히 빨리 제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성은 당연하게 원가 분석이나 내가 이걸 얼마에 몇 개 만들어야 팔 수 있을지, 몇 개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수익성이 날지, 하루에 몇 대를 서비스를 해야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 얼마만큼 국한이 되어야 하루에 몇 대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반영이 됐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걸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까지, 단계가 서비스를 하는 단계마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마다 다르겠지만, 초기에는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초기의 자금, 그리고 런칭하고 나서 운영 자금, 운영 단계도 내가 목표로 하는 개수, 목표로 하는 그런 수요만큼 도달하기까지의 운영과 그 이상을 넘어섰을 때 운영 자금이 좀 다를 텐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하면 제일 좋고요. 이게 사업 계획서나 본인 생각으로도 잘 함양이 돼 있어야 투자자한테도 잘 어필이 되고 그들도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 너무 딱딱해서 기본적인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뭐 쭉 훑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고요. 제가 15년도에 청년창업 상관학교 5기로 시작을 했고 그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재밌게도 그때 청년창업 상관학교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VC들도 만나고 제가 IR을 영어로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에서도 통할까? 이게 가능한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해도 되나? 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를 갖췄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서비스가 가능함을 많이 느꼈고요. 이 뒤에 제가 미국 갔다 온 얘기도 간단하게 넣을 건데 그 이후에도 뭐 시드 투자도 유치를 하고 B2C만 고집을 하다가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화재랑 계약하는 그런 B2B 계약도 큰 거를 따내게 되고 그 이후에 소카, 뭐 GSM비즈 큰 계약들을 계속 따라갔고요. 중간에 밸류업이 되면서 자금적인 상황이 항상 사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간에 프리A 라운드 그리고 좀 더 큰 단계의 그런 계약들도 잘 따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티맵, 카카오 연동도 했고 네이버 차량 플랫폼에도 저희가 올라가게 됐고요. 전기차 토탈 플랫폼 서비스도 저희가 AS를 같이 하는 형태로 협업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요. 제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제일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의 그런 기회들이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제 사업을 버티는 그런 자존감으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제 시드 투자한 분이나 다른 기회들이 있어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의 유사한 스타트업들과 정비소 사장님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 갖고 우리의 서비스가 니즈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최적일까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국내에서 잘 서비스를 다듬어서 해외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해외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저는 뭐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회사의 밸류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초기부터 투자를 받아버리면 지분율에 대한 이슈도 있고 물론 추후에 지분율 방어를 잘해서 엑시트나 자기의 그런 자본적인 자금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많이 얻겠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기자의 생각일 텐데 그런 거 외에도 너무 빨리 투자를 받아버리는 것도 투자자들한테 휘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 장책 자금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청년창업 창업학교나 최근에는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뭐 혹자들은 이런 뭐 페이퍼 작업 정부의 지원 사업만으로 연명하는 회사들을 뭐 좀비 기업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서비스 모델까지 도달하는데 내 생각보다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의 상황은 항상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어서 그 시장을 기다리고 버틸 때까지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경진대회, R&D 사업, 창업지원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 2, 3년 동안 계속 해왔었고요. 그렇게 초반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R&D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사업 모델을 최대한 시장에 맞게끔 다듬어서 최대한 밸류를 높여놓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투자 활동도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들을 한 번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바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이면은
훨씬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 모델이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필요한 상황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초기에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라는 얘기들을 바로 투자가 안 이끌어지더라도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만난 사람들한테 저는 주기적으로 반기 그럼 아니면 연말 연초에 꼭 콜드메일을 뿌렸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만났던 그런 VC들, 심사역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그런 매니저들에게 저희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던 없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추후에 어느 기회가 돼서 또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예전에 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네 라는 생각을 훨씬 더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는 조금 계속 컨택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부의 정책 자금, 투자 다 안 되면 뭐 융자를 받아야죠. 뭐 저는 처음에 기보, 중진공에서는 청년 전용 자금도 활용을 했고요. 신보, 기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엎어가면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자금들이 잘 제때 유입이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뭐 싸제도 털어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사업하면서 힘든 부분이 이 자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저는 IT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IT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오투어 서비스여서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서비스를 하는 대표님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닐 텐데, 오투어 서비스를 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하거나 오프라인에 매장을 열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제 개인적인 투자를 끌어주거나 그렇게 저희 서비스가 많이 고민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일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자료를 넣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좀 폐업을 했지만 정비소를 7개 정비소를 중간에 오픈을 했었어요. 처음에 출장 정비로 IT 솔루션을 했지만, 그때 제가 상권 분석 시스템 안에서 상권 정보를 다 보고 이 부근에 정비소가 몇 개인지, 얘네들의 월 매출은 얼마인지, 이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여기에 유동인구는 얼마고 여기에 임대료의 적정성은 얼마인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걸 저는 알았고 이렇게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계획했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IR 장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거를 잘 끌어갈 수 있게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런 설득하는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매장이 필요하거나 이런 서비스, 오투어 서비스 모델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서 내재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사례인데요. 내가 서비스를 잘 이끌어내려면 해외에서 나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모델들을 한번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미국에서 발표를 IR 피칭을 했을 때, 그때가 15년도였는데 현장에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그런 투자를 현지에서 만났었고, 그때 제가 거기 현지에서 안 했던 이유는 저는 자격증이 한국에서밖에 없고 한국의 정비 문화밖에 모른다. 아직 여기 정비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 더 다듬고 나서 혹시나 더 밸류업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접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저랑 제가 생각했던 이 서비스 모델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YB 컴비네이터라는 그 유명한 엑셀러레이팅으로 시작한 유얼 미케닉은 소프트뱅크한테도 투자를 받고 각각 500억 이상씩 펀딩을 받으면서 지금 미국 전주에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배가 아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제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밸류업 하는데도 굉장히 벤치마킹 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에 시작할 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색을 수시로 해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있는지, 이런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맨 뒤에도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실리콘밸리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실리콘밸리의 그런 투자 문화, IR 피칭할 수 있는 그런 피칭 기회들이 엄청 많아서 뭐 시드 단계에서 받고 A 라운드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뭐 A 라운드에서 내가 멤버로 들어갔다가 B 라운드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굉장히 투자와 M&A가 되게 일반화돼서 있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개몽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5년도니까 한 6년 전이거든요. 5년 전, 6년 전인데 굉장히 저는 많은 기업가 정신과 제 사업이 훨씬 더 크게 바라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주 넘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듬고 스탠포드대도 갔었고 이런저런 VC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 스톤벤처스를 처음에 만나서 거기 대표님께 제 사업 모델을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 그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VC들이 모여 있는 스트릿이 있었는데, 이 스트릿에는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큰 데들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실제로 엑셀러리팅 프로그램 중에 500 스타트업이나 Y 컴비네이터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500 스타트업을 2번이나 경험을 해봤던 한국계 미국인의 그런 경험론을 제가 또 들을 수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피칭하고, 피칭 교육을 어떻게 하고, 사업 모델은 어떻게 다듬고,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엑셀러리팅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거는 피칭을 위해서 이 엑셀러리팅 프로그램 안에서 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 개발도 굉장히 쪼우고 일정도 관리를 더 하기도 하고, 이거를 피칭하는 그런 짧은 세션 안에 굉장히 잘 보여지는 방법론이 뭘까를 함께 고민해줘서 발표하는 억양, 톤, 발표하는 멘트, 이런 것들을 다 코칭해주고, 장표들도 어떤 장표로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세션을 관리를 해줘서, 실제로 이렇게 데모데이를 열게 되면 여기는 500명 이상의 VC들이 와서 한 번에 듣고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면 발표 난 이후에 바로 협상 테이블로 자리를 해서 하나씩 협상을 해 나간다고 해요. 내가 이번 라운드에 얼마를 받을 건데 밸류는 이 정도 생각을 해. 너는 얼마나 생각을 해? 너 얼마나 넣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좋은 VC를 선택해서 바로 투자를 받는, 그런 약간 이런 엑셀러리팅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투자를 받기가 훨씬 더 쉽고 투자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지금도 이미 스파크랩이나 국내에서도 많은 다양한 데모데이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이분 그때 발표했던 댄 박은 초기에 창업가로 시작해서 B 라운드에 한번 엑시트하고, 프리 A 라운드에서 멤버로 들어가서 A 라운드에 또 한번 엑시트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옆에 보면은 이제 LA가 바로 붙어 있어서 LA에 저희 코트라가 있어서 해외 법인을 혹시나 내게 되면 코트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지원, 해외 시장 조사라든가 법인을 낼 때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때쯤 이제 권도균 대표가 거기에 또 미국에 와 있어서 권도균 대표를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 모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더니 권도균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했던 모델은 그때 출장으로 엔지니어들도 갈고 차량 관리도 하고 뭐 점검도 해주고 좀 이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권도균 대표가 저한테 하나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했어요. 네,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하나에만 집중하는 얘기가 서비스 하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 좁혀서 하는 게 맞다. 그거 하나 먼저 검증을 해서 고객의 리텐션을 이끌어내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동현 대표님이 미국에 오기 2개월 전에 엔지니어스라는 출장 엔진오일만 하는 스타트업에 프라이머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었고요. 실제로 엔지니어스는 한 1년 만에 폐업을 했고요. 저는 아직까지 버티면서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테슬라가 있었는데 테슬라에 저희 한인들이 들어가서 있는 한인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고, 그 한인들을 만나서 제가 테슬라에서는 차량 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모델이 시도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를 실제로 테슬라 공장 견학도 하고 차량을 보면서 접해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또 스탠포드대도 갔었는데, 스탠포드대에서는 이런 학생들한테 린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빨리 구상해서 작게 시도해보고, 아니면 접고 빨리 다음 사업 모델을 아이디어를 내서 작게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중에서 하나 좀 재밌었던 건 공장,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한 두세 군데 생겼는데, 공장 부지를 가지고 그 안에 3D 프린터, 뭐 밀링 머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을 모아놓고 스타트업들 여러 군데를 받아서 나 오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샤워기인데 이런 샤워기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샤워기를 맨 처음에 차르그로 만들고요. 차르그를 만들어서 좀 아이디어 토의를 해서 괜찮으면은 그 다음 모델로 조금 더 좋은 모델로 뭐 실도 감아서 해보고, 뭐 이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갖춰놓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게 검증이 돼서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 모델 3D 프린터로 만들어보고, 이런 형태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작게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도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창업을 초기에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어로 현지인들한테 영어로 제 사업 모델을 피칭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꼭 투자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 시장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한 2번 정도 영어로 IR 할 수 있는 피칭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받았던 질문들이 지금도 보면 제가 사업 모델을 다듬을 때 핵심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투자의 제안을 받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으로 건너왔고, 이 재미있는 게 그 다음 해부터 저랑 서비스 모델들이 잘 런칭해서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심 배도 아프면서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쉬어도 되나요? 아니면 쭉 해야 되나요? 10분 잠깐 쉬고 다음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 제가 실리콘밸리 갔다 온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가 되고,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투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느껴주시면 더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더 경험론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예전 제가 15년도 그때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M&A로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도 되게 많이 없었고요. 최근엔 그래도 제가 오토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자동차 서비스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모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4년 정도 매달 한 번씩 계속 봐왔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M&A가 된, 소카의 M&A가 된 모두 주차장도 거기에 멤버였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인수가 된 플러스팁이라는 그런 택시에서 광고를 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하고 있는 대표님도 저희 서비스 모임 하는 데 같이 있었고요. 그때는 다들 힘들게 막 했던 그런 대표님들이었는데, 이런 M&A 되는 기회들도 최근에 좀 더 많이 생기고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이거는 M&A로 갈 수 있는 모델이거나 IPO로 갈 수 있는 모델이거나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어느 정도 목표를 뭐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화해 두면 내가 컨택할 수 있는, 내가 밸류업해 나갈 때마다 약간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니면 시장에서 더 필요한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뒤에는 이제 지금 뭐 대부분의 발표 장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제 서비스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때는 실제로 제 사업 모델은 출장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 모델이 메인이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 누구든 할 수 있는 서비스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스타트업들보다는 투자 라운드 진행이나 사업이 커가는 속도가 굉장히 저는 느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시드 투자를 받고 다음 라운드 프리 A 라운드 뭐 이렇게 가는 투자 텀이, 보통 좋은 사업 모델과 좋은 팀들은 뭐 짧으면 6개월, 1년 안에도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길게 봐야 한 2년 정도, 뭐 1년 반, 2년 정도 텀에 보통 이루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2년도 넘게 걸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하나의 제 생각과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장표입니다. 일단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보통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기업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제일 목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돈만 벌겠다고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벌려지는 게 너무 길어지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청년 창업 상한학교로 시작해서 정부의 그런 지원 정책 안에서 좋은 멘토링과 이렇게 창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받았고, 그게 실제로 어떤 이들은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꼭 필요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저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돈 벌기 위함과 이 사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사업이 하면 할수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모델, 사회 분위기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사업을 읽어가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삶에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점들을 본인 사업에서 찾아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 제 사업에서는 기존의 정비 서비스가 굉장히 불신이 많고 정비사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출장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신뢰도가 있었고, 그는 즉 좋은 리뷰들로 많이 남겨졌어요.
저도 아직도 제 리뷰들, 제 서비스에 리뷰들을 남겨지는 거를 가끔 들어가 보면서 가끔 이제 저도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는 하는데, 이런 리뷰들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출장 정비 서비스가 정비 점검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기본의 서비스는 대체로 그 전에는 의심부터 들었는데 이 출장 정비 서비스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고객들의 리뷰가 있었고, 이는 정비사들이 직접 서비스를 할 때도 훨씬 더 뿌듯함과 본인의 일에 대한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서비스를 하고 리뷰를 남기면 친절했습니다, 편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런 리뷰가 대부분이긴 한데,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줄 이상 꼭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 이 서비스 너무 좋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 수도권만 하지 말고 이 지역도 제 지역도 해주세요 라는 그런 형태의 좋은 리뷰들을 많이 발견을 하면서, 이게 제가 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했던 시장에서 이미지나 그런 문화를 바꿔갈 수 있겠구나, 더 양성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제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은 보통 정비소를 가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가서 누가 휠체어를 내려줘야 되고, 그 휠체어 옮겨 탈 때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소에 갈 때는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정비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내가 좀 더 일반인들보다 좀 더 하대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내 집 앞에서, 내 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도 인지를 하게 되고, 장애인들 고객에게는 저희의 이익을 빼고 원가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할인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하면 분명히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제가 너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이거 괜찮은 서비스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버틸 수 있는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베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의 리뷰 또는 그런 사회에서의 효용 가치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그냥 출장 정비 서비스하는 업체예요. 서비스 업체, 그냥 서비스만 잘하면 친절하면 되고, 이게 효율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잘만 되게끔, 그리고 얼마나 싸게 잘 할 건가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로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국한하지 않고 계속 이 부분에서 내가 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게 뭘까를 고민을 굉장히 했었고요. 이미 시장에 있는 기술이긴 한데 좀 더 고도화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OBD2라는 기술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소카 같은 그런 앱이나 웹으로 제어하는 차량들은 이미 달려있는 단말기거든요. 2007년 이후에 제작된 전 세계 모든 차종에는 표준으로 들어가 있는 운전석 밑에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단자인데, 보통 진단기를 물려서 전장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이제 전단 단자인데, 거기에 이제 IoT 시대, 통신 모듈이 조금 더 단가가 내려가는 시대, 통신 비용이 내려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신 모듈을 넣어서 실시간으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실제로 운행 거리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하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실제 진단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서 그거를 정비에 활용하고 싶었어요. 이게 되면은 최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적시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단순한 예로 들면 경고등이 떴어요. 단순한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다는 경고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고등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뜨자마자 불안해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고등이 뜬 것만 갖고 어떤 서비스라고 차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등이 실시간으로 떴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타이어 경고등이어서 추후에 바람 넣으면 돼요. 지금 당장 내려서 펑크가 났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증상과 해결 방안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운전자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문제를 키워서 정비소를 계속 바빠서 못 가다가 더 뭐 한 5만 원이면 해결될 거를 한 100만 원짜리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엔진 미션 오토 미션 쪽에서 조금 뭐 슬립이 나거나 해서 변속이 잘 안 되거나 뭐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경고등이 떴는데 뭐 요거를 노란색 경고등이라고 해서 당장 정비소를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추후에 엔진 미션이 나가버려서 오는 고객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컨텐츠화하고 있고 기존의 정비사의 주관적인 지식으로만 있던 그런 정비 경험들을 객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화된 컨텐츠를 모으면 추후에 이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이 하드웨어를 할 수도 있고 이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이미 기존에 있던 플랫폼과 연동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은 이런 차량 관리 쪽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시도들이 아직은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소모품 교체 주기를 주행거리로 판단해서 이때쯤 엔진오일 갈아야지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전압 경보,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배터리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경고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지표들을 봐서 이 지표는 조금 있으면 경고등이 뜰 것 같아, 아니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방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서비스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좋고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R&D 과제를 해왔고요. 지금도 아직 실제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본사가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입주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EV 인프라 운영하는 소프트베리, 뭐 시그넷 EV, 에바 이런 충전 사업자들과 충전 플랫폼들 하는 대표님들과도 계속 전기차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R&D 과제로 그런 개발했던 단말기로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형태의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지금 카이스트 쪽에 보내고 카이스트 쪽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배터리 셀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셀 하나가 문제가 있어. 전압이 낮아. 보통 그렇게 되면은 셀 하나 문제가 결국에는 다른 셀까지 영향이 돼서 내구도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단말기들은 차량 데이터만 올리거나 전기차에 대해서만 올렸는데 저희는 좀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올려서 카이스트가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결과값이 추후에는 중고차가 판매되는 시점에 배터리 잔전 가치나 내구성, 내구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저희 연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구 과제이고 아직은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충전 서비스나 저희가 중고차 플랫폼 연동하는 데나 실시간으로 최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객사의 그런 불필요한 부분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서비스 모델이나 그런 제품들이 단순하게 그냥 시도되는 단순 모델일 수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꿈을 키워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SK 렌트카도 스마트 링크라는 OBD 단말기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네, 그 단말기를 잘 배포해서 잘 관리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게 투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같이 이쪽 투자사, 저희는 이제 SK렌트카가 전략적 투자 SI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사업 방향과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이 실제로도 만나봤는데 맞아. 얘네가 이거를 예전부터 고민해왔고 얘네랑 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투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조금 정리하고 투자를 받았던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조금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금 준비 미리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서비스가 생각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고 제가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설득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투자자를 미리미리 좋은 기회에 만나지 못했던 연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자금이 제때제때 잘 안 돼서 자금이 필요한 순간은 제가 살아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는 저희가 매출이 월 뭐 한 1,000만 원이었을 땐 보통 B2C 개인 고객은 카드 결제나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2, 3일 내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금 유통에 큰 이슈가 없는데 B2B 기업 고객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미리 직원을 뽑거나 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리 선투자를 하고 물건을 매입해서 미리 서비스를 하면 보통 그 달 말이나 그 다다음 달 말에 돈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B2B 서비스를 할 때는 그 갭을 메꿔야 될 유동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매출이 월 1,000만 원일 때는 한 달 갭이면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근데 매출이 1억일 때는 한 달 갭일 때는 1억이 더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유동성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2020년도에 합병을 할 때쯤 1월 달에 월 매출이 3억이었어요. 월 매출이 3억이었는데 이거 12월 달에는 월 매출이 10억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거의 1억씩 늘어가는데 그 늘어나는 폭을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이 모자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밸류업하는 단계에서 유동성 내가 그때 잘 투자를 받고 싶은데 이미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투자가 빨리 메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뭐 사재를 털어서 카드론까지 받아가면서 메꾸긴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 자금을 어떻게 받았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보 받고 청년 전용 자금 중진공 자금 받고 뭐 신보 받고 다시 또 더 큰 신보 받고 중간에 뭐 프리에이 라운드 또 받고 근데 그 텀에 없을 때마다 제 중간에 사재를 많이 털어서 넣었고 제일 힘들 때는 제가 했던 방식은 뭐 크라우드 펀딩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주들 시어머니들이 많이 생기는 게 싫었어서 제 지인들 저를 아는 지인들을 크라우드 펀딩의 고객으로 모시자 해서 저만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지금 왜 돈이 모자라고 이 돈을 갖고 뭘 해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동영상으로 장표로 만들어서 제 지인들한테 뿌렸어요. 제가 이 돈을 모을 때 한 뭐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는데 친구한테 나 1억 필요한데 돈 빌려줄 수 있어? 물었더니 친구가 나 500만 원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번 하니까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지인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 내가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덕을 끌어서 모아보자. 이제 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풀고, 그때 고맙게도 저를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 영상은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론 중에 하나였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방법론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분들은 다 갚았고요. 어쨌든 이런 자금 준비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힘든 상황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는 제가 6년간 사업하면서 한 5년간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시회에서 만나는 투자자가 이거나 투자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뭐 포럼 같은 데에도 계속 참여를 웬만하면 많이 했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의 명함, 그리고 뭐 저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했어요. 물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했을 때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저희를 노출하고 그 받은 명함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반기 동안 지표가 얼마나 성장했고 새로운 계약이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서 그냥 콜드메일로 뿌렸어요. 그 중에서는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 답변을 안 주셨지만 저희를 나중에 만났을 때 계속 소식 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까?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시리즈 A 라운드를 돌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 뭐 시드나 프리-A 단계는 조금 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거나 이런 자잘한 노력들이 조금 모여서 했었는데, A 라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군데에서 5억, 10억 이상 이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고 설득하기가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A 라운드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깐깐한 과정을 누군가가 겪어서 얘를 검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두 분만 설득이 돼서 한두 군데 업체만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 그때 검토하고 있던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던 데들도 나도 얘도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할게, 이런 게 갑자기 터지게 되고, 그게 뛰어넘는 순간 얘네는 일단 서비스를 시장에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케팅 자금도 있고 이미 뭐 몇 개월간은 굉장히 잘 활성화돼서 돌아갈 거야 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서일지 몰라도, 다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라운드까지는 꼭 버텨봐라. A라운드는 꼭 받아봐라. A라운드까지가 제일 힘든데 A라운드 받고 나면은 이미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이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최소 금액 이상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넘기고 나면은 조금 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많이 커지는 것 같고, 본인의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고, 제가 A라운드 돌 때 제 인맥들을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일 주소도 있지만, VC 심사학들 메일 주소도 있지만, 제 지인들이 투자받았던 데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좋았던 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 동기들이죠. 입사 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나는 금형을 어디서 했는데 얘네가 잘하더라. 금형업체 나 한 20개 돌아다녔어. 나는 IT 외주 개발을 하는데 10개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 했는데, 이분은 한 50개 만났어. 근데 얘네가 잘하더라. 그럼 소개받을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도와주는, 본인이 검증한 데들을 조금 더 빨리 잘 컨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투자도 하나의 영역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A라운드, B라운드를 받으셨던 대표님들이 있었고, 그 투자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약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는 게 좋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한 것 같고, 처음에 컨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얻은 대표님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리고 그 소개받은 메일 주소로 제가
제 사업 계획서를 콜드메일도 뿌리고 실제로 거기서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컨택을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제 IR을 계속 수정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발표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피드백 자체, 질문 자체는 물론 제 사업을 잘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생각을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이거는 이런 분들은 내 장표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표를 말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IR 자료도 계속 수정을 했고 수정에는 지금은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많이 고도화가 됐는데 저는 공대 나와서 굉장히 허접한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IR 자료였는데 제가 합병하고 나서 IBK 기업은행에서 했던 그런 뭐 엑셀러리팅 프로그램 그리고 퓨처나인 KB국민카드 엑셀러리팅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IR 시나리오를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더 고도화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이 내 사업 모델만 잘하면 괜찮지 않아? 뭐 굳이 디자인까지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좋은 디자인으로 바뀐 다음에 돌아다녀 보니까 기존에 이미 저희 IR을 봤던 심사역들도 반응이 조금 다른 심사역들이 있었어요. 얘네 신경 썼네. 조금 더 사업이 잘 되는가 보다. 조금 더 밸류할 수 있는 그런 잘 꾸며진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심사역들도 있어서 뭐 이런 엑셀러리팅 프로그램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있었겠지만 저희에게 이런 데모데이를 할 수 있는 기회나 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줬고 IR을 다듬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컨설팅 멘토링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R 장표는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끝까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라는 건 이제 단계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투자는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M&A가 됐던 IPO가 됐던 해야 되는데 내 사업 모델이 M&A가 되려면 어떤 회사가 내 회사를 M&A 할까? 어떤 회사가 M&A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IPO를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인가? IPO를 가려면 최소 몇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률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인가? 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자가 얘네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엑시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투자 라운드에 들어온다는 거는 M&A나 IPO를 가질 수 있는 모델을 분명히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획득할 수 있게끔 수긍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 내 제품만으로 부족하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로 단계별로 붙이겠다는 생각이나 이때쯤 내가 이런 업체를 인수를 해서 투자금으로 인수를 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어서 이때쯤이면 IPO 내가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물론 지금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 단계별 전략을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잘 그려줘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투자 회수를 할 때는 내가 이때쯤에는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수익률을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우리 회사는 밸류가 얼마여서 너는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맞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림이나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얼렁뚱땅 뭐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리고 내 발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서 숫자가 더 정확해지고 맞게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너는 얼마의 투자 회수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어라는 그림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장표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되고 내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피보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거든요. 저는 출장 정비 서비스 모델을 기획했을 때 B2C만 생각했었어요. B2C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B2C는 제가 마케팅하는 능력이 조금 더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떨어져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성장을 했고 그 성장률이 느리다는 건 출장으로 수익성이 갖춰질 만한 매니저 한 명당 하루에 해야 될 스케줄, 소화해야 될 스케줄 개수를 맞추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는 B2C만 할게요 했다 보니까 강남만 열었었는데 강남에서 그래도 하루에 10건은 나오겠지, 뭐 5건은 나오겠지, 광고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시도했는데 하루에 1건, 2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니저가 강남에 하루에 1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오겠죠. 최소한 5, 6건 이상 되어야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의 수요인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조금 더 넓혔어요.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서울 전체로 바꿨고 그래서 하루에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B2B 수요와 B2C 수요를 묶었고 이미 누적된 고객들이 많이 있어서 한 구에서 몇 개 이상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준까지 가기에는 B2B로 수요를 빨리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중간에 저 생각이 있었고 그럼 B2B 시장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서비스를 다듬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B2C는 뭐 스케줄링 절차화하는 거랑 CS 잘하는 거랑 단가, 서비스의 단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B2B는 결국 뭐 모빌리티 서비스사의 매니저가 혼자서 여러 대, 뭐 한 1000대 차량은 1000여 대 차량을 얘는 엔진오일 교체해야 돼. 이번 주에 얘네 엔진오일 교체 다 해야 돼.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그거를 잘 관리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서 잘 하기에는 부족했고 그 부분을 결국에는 인력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일하거나 매니저 한 명이 더 축원되거나. 근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자. 얘네 시스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였고 그 다음으로 했던 부분이 작업 실수나 이런 부분을 혼자서 여러 대를 관리해야 되니까 줄일 수 있게끔 작업 매뉴얼을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실수 안 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사진 증빙으로 남겨주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비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듬고 피보팅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B2B도 출장 정비만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출장 정비는 이미 시장에 많이 있던 모델이고 입고 정비다. 긴급으로 얘가 여기서 문제 터졌는데 이거 어느 정비소에서 얼마 할지 모르겠어. 이거를 다 매니저들이 다 일일이 통화를 하고 정비소들이랑 거기 차 뭐 들어갔는데 진단기 몰리면 그 진단 기록이 에러 코드가 뭐가 떠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뭐 이런 형태로 협의를 하는 것들을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연동과 해결해 줄 수 있는 망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한국타이어랑 협의를 해서 한국타이어 전산과 연동을 하고 한국타이어 망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런 시장의 니즈를 계속 피보팅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추가를 아까 BM 확장성은 굉장히 큰 그림이고 작게 계속 추가해야 돼요. 저희도 뭐 출장 정비만 했지만 지금 타이어를 붙였거든요. 뭘 먼저 붙일 건지 타이어를 그 다음에 와이퍼를 붙이는 게 나은가? 타이어를 붙이는 게 나은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세차를 붙이는 게 나은가? 이런 단계적인 디테일한 고민들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우리 고객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했을 때 설득이 될 만한 제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그리고 우리 사업에 이득이 될 만한 게 뭘까? 제일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모델이 뭘까? 이런 고민들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뭐 아직도 더 사업을 하면서 배워야겠지만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네트워킹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냥 청년 창업 산학교 인맥,
그리고 이런 포럼에서 만났던 인맥, 결국 제가 합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오토 스타트업 포럼에서 카수리 경제사 대표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서로를 봐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니즈와 생각을 서로 공유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신보 기보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뭐 하나의 예로 제가 신보 3억을 쓰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어요. 바로 내일 월급날인데 한 5천만 원 부족해. 이거를 거의 1년 반을 해왔거든요. 1년 반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신보의 담당자인데 자기는 보증을 한 12억 정도 받았다. 근데 이분 한번 컨택해봐라고 해서 제가 컨택을 했더니 사업 계획서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고 제 지금 상황을 쓰고 얘기했더니 융자가 얼만큼 있고 매출은 얼만큼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이상은 힘들겠는데요 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굴하지 않고 한 10번 정도 계속 전화했어요. 한번 만나달라고. 10번 넘게 전화를 하니까 대표님 안 되겠네. 한번 만나드릴게요. 우선 한 2달 정도 걸려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사업 계획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때 딱 때마침 바로 전날 소카와의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메이드가 되고 신보도 더 큰 보증을 받을 수가 있었고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류의 목표, 내 사업 모델이 굉장히 큰 거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 존버하시길 바라고요. 정부 프로그램들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감 갖지 말고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는 계속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제 발표는 마치겠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밭대학교 창업대학원과 TNE 파트너스를 찾아가서 어필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것 같고요.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나비키 기업이랑 KB랑 같이 했던 그런 SNS 프로그램들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카랑의 박종관 대표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요 그 실시간 채팅창에 오픈 카톡 링크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멘토들에게 1대1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나도 좀 멘토링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빠르게 접수하셔서 꼭 좋은 시간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박종관 대표님의 지금 이 자리는 도전해보겠다, 이 실행력 이게 없었다면 사실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정말 좋은 그 기업을 퇴사한다고 했을 때 좀 말리지 않았을까, 주변의 그런 만류라든지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뭐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이제 애가 둘인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자친구를 만들 때부터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에게 나는 사업할 사람이고 내 와이프의 제일 덕목은 사업하다 망하더라도 도망가지 않을 만한 여자라는 얘기를 한 5년 이상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회사를 그만두기 바로 전날 이제 사표를 내도 될까라고 물어볼 때 흔쾌히 이제 내고 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약간 정말 큰 조력자, 정말 내 평생 배우자가 이렇게 응원해 준다는 건 또 그 또한 박종관 대표님의 본 거죠, 비전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비전이라든지 마음가짐만으로는 투자를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중 하나가 한 번에 투자 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투자에 좀 실패 사례가 혹시 또 있으셨을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투자를 받으려고 심사역들을 만나게 되면 네. 한 번 미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역 설득하고 그 위에 뭐 임원 설득하고 임원 설득되면은 대표 설득하고 그렇죠. 대표 설득되면은 이제 투자하는 펀드에 참여한 LP들이나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중간에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이상 투자가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저도 A 라운드가 진행이 될 때 2000년 7월부터 돌아서 2021년 3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보통 한 5, 6개월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부러졌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때쯤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이 한 달에 1억씩 2억씩 늘어날 때여서 자금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네. 뭐 카드론 막 최대한 막 8천씩 받아갖고 막 넣고 버텼는데 다행히 회사의 지표도 잘 올라오고 그때쯤에는 저희의 그런 그리는 그림을 이해해주는 심사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심사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네. 이제 모두가 다 싫다고 해도 저희를 좋게 보는 심사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랑 뜻이 맞고 저희를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충분히 메이드가 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게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도전해라. 그런데 투자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철회를 받는 경우도 꽤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럴 때 멘탈 관리도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대부분의 투자 라운드를 돌았던 다른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도 투자를 거의 확약까지 해놓고 안 되는 경우들도 제가 네. 들었고요. 그런 경우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던 데 들어갔던 노고와 시간이 이제 로스로 보이기도 하고 한데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네. 만나고 다른 이분이 확정을 해줬다고 해도 다른 네. 분도 또 계속 잘 만나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못 받았다고 해서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줄 분들은 또 계시고 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용기를 내고 끝까지 가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한국과 실리콘밸리 투자 환경이 좀 많이 다른데 해외에서 투자를 할 때 약간 그런 꿀팁 같은 것들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해외 실리콘밸리 같은 투자 환경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국내도 해외를 많이 지금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데모데이도 열어주고 네. 그 데모데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나 저희를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서비스 모델을 다듬어진 억양과 말투로 장표를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근데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좋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한국과 해외가 조금 투자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년 창업 사관 학교라든지 이런 창업 지원단에서 진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1대1 멘토링도 저희가 링크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받으셔서 먼저 걸어간 선배님들의 그런 적절한 경험담까지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거든요.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요 팀원들끼리 싸움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고 또 거쳐가셨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 관리? 네, 기업이 커갈수록 좋은 네. 사람들을 잘 같이 할 수 있게끔 의지를 동기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쟁의 원인을 최대한 기존에 누가 잘못했던 거를 묻는 것보다 물론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에 안 그러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일단 해결을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문제 네. 터진 거 빨리 해결하자. 네. 가 최우선이고 누가 잘못했고 잘못했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했고 이게 어떤 입장 차에 의해서 했는지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의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네. 내 생각을 장표에 어떤 어휘나 어떤 글자나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래프와 어떤 이미지와 함께 최대한 짧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피칭이나 IR 할 때 그리고 대화할 때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 직원도 설득하고 우리 고객도 설득하고 투자자도 설득하고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인들과의 다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사업의 의지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동기부여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이것도 사실 행동력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같이 좀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좀 기라성 같은 정말 좀 카란과 같은 이런 큰 성공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카란과 같은 성공을 꿈꾸는 진짜 아기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대표님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 성공이라 하기에는 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서비스를 하든 굉장히 크게 본인의 꿈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투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큰 기업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잘 버티실 수 있게끔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도움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의 경험담을 녹인 정말 전문성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저희 박종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후 3시부터는요, 법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이신 문성현 연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부터 다시 뜻깊은 인사이트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